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8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조금 이제 소리가 작아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0.26%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65%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코스피가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장 초반에 이제 상승을 하다가도 후반에 밀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570포인트로 진행이 되었고, 외국인 투자자가 1400억 매도, 기관 투자자 4400억 매도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가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 150억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206억 매도했습니다. 크게 매도는 안 했지만 지수는 계속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900포인트 아래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좀 오랫동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네, 이번 주는 이제 월화죠. 저번 주 중반부터 해서 꾸준히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666포인트 정도를 고점을 찍고 지금 이제 하락을 해서 2570포인트까지 지금 하락을 했고요. 이대로 이제 조정이 좀 더 들어가서 이전 전 저점까지도 가까워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고요. 금요일에 MSCI 리밸런싱에 따른 그런 이제 종목 재편성이 이루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옵션에 대한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시장이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미국 증시까지 지금 이제 이 신용 등급이 하락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지표들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점을 일단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2550포인트 정도까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좀 반등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수급이고요. 수급은 이제 기간 투자자 5일 정도 연속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힘을 실어서 빠져나갔고요. 4,400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일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금융 투자, 그다음에 연기금 투자자가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연기금 투자자가 매도를 좀 했고요. 아무래도 8월 옵션 만기까지는 좀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이제 매수를 멈추었고 1,4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2,800억 매수 이후에 뭐큰 매수가 이어지지 않고 또 이렇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7월부터는 좀 이제 매도에 집중을 하는 듯 하고요. 이 움직임이 계속 지속이 되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빠르게 하락을 했고, 이전에 이제 바닥을 찍었던 그 라인까지 거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쌍봉 형태로 지금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형태이고요. 이렇게 이제 빠르게 치고 나갔다가 또 금방 주가가 눌러지면서 특정 테마 위주로의 상승이 좀 빨리 식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종목 재편성이라든지 그런 시장의 흔들림에 따라서 특정 테마에 수급이 몰렸다가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면서 빠져나오는 듯한 그런 모습이 줄곧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뿐만이 아니고, 네, 이번에는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바이오,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차례대로 하나 둘씩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보았을 때 최근에 이 투자는 무게를 가지고 계속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서 큰 손실을 보기 쉬운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 투자자는 200억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140억 정도, 150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간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모두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이 매도세가 꾸준히 이어지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증시에 대한 분위기는 다우, 나스닥 상승했고요. 니케이도 상승을 했지만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코스닥은 조금씩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디커플링이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이제 하루 정도 반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을 했는데요. 좀 이따가 선물 지표를 보면 또 이제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우리나라만 하락했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조금 이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옵션 만기까지 이렇게 겹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증시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 환율도 지금 빠르게 좀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제 예상이 불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빠르게 환율이 반등을 하면서 전 고점 부근까지도 이렇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요. 하루하루가 계속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 어떤 시장을 예측하고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하루를 계속 의미를 두기보다는 전반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분명히 이제 저점을 낮춰가는 패턴에서 또 한번 이제 수렴 패턴을 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이 점점 이제 진폭을 좀 줄이면서 좀 어느 방향으로 1300원 중심으로 계속 이제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나온다고 한다면 조금 더 환율이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가 빠르게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면서 진행이 된다면 이 환율도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환율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지금은 우리의 예측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뭐 전체적인 추세 정도로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이제 환율은 네, 크게 더 오르지 않는 선에서 멈추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네, 미국 증시 0.7% 정도, 0.8%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오늘은 1.8% 가까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하는 것 대비해서 선물 지표가 좀 더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쪽에서도 분쟁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미중 전쟁도 미중 이제 신경전도 계속 이 부각이 되다 보니 그런 상황 속에 계속 이 인플레이션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인식과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런 이 하락을 계속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금리 인상을 과하게 진행을 해놨는데 물가가 이제 빠르게 떨어지는 시점에서 이런 이제 전쟁과 같은 변수가 계속 생기다 보면 이런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오늘도 지금 이제 전반적인 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미 국제유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1.9%를 하락했더라도 80달러 이상을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고, 천연가스도 최근에 2.6달러 수준에서 2.7달러로 또 빠르게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대부분의 이 원자재들이 또다시 이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 항구가 타격을 받는다든지 유조선이 타격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식의 계속 움직임이 나오면서 좀 이제 불확실성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 국채 금리도 좀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3.99%까지 또 이제 떨어졌고요. 전날에는 이제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갔었고요. 정고점을 이제 넘어서는 정도로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또 4% 정도 아래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국채에 대해서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를 엄청나게 치고 있다라고 하고요. 국채 가격을 과도하게 떨어뜨리고 국채 금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국채 가격이 상승을 했는지 또 이렇게 국채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일단 지금 시장 지표들이 정상적인 움직임이 또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은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보아야 하고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계속 이해하고 네,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증시 이 정도로 좀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0원 하락해서 16,76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0.24% 하락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뭐 큰 움직임 없었고요. 증시 전체에 대한 움직임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 비슷한 주가, 매일 비슷한 흐름, 거래량도 이제 크게 없는 상황에서 사실 차트를 계속 지켜보고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움직임이 좀 무디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수급 분석과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분석은 조금 줄이고 이번 하반기 동안 그죠? 8월 달이 이제 중반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동안 주목해야 될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이제 집중해서 우리가 지켜볼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증시에 대한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이 종목에 대한 이 상승세도 조금 이제 더디다 보니까 지루한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빠르게 이 수급 분석과 기술적인 분석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큰 움직임 없었고요. 시간의 거래량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6,730원이지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큰 의미 없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4일 정도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요. 280만 주 가량으로 거래량이 또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300만 주 아래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만간 다시 한번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수급이 좀 몰릴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수급이 증가하고 떨어지고 수급이 증가하고 떨어지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금 이제 수급이 거의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릴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옵션 만기라는 그런 특수한 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지는 좀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옵션까지 계속 이런 특정한 물량을 뱉어내야 되고 그런 이해관계를 실현을 해야 된다면 이런 움직임이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금요일도 사실 MSCI 리밸런싱의 기준이 마련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주는 큰 움직임을 기대하기보다는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7월 말 기준으로 이제 좀 이 변곡점으로 해서 좀 반등이 있기를 바랬지만 지금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이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그런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자 합니다. 투자 수급은 뭐 오늘 사실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전날처럼 뭐 기관 투자자 매도가 쏟아진다라든지 외국인 투자자 매도가 쏟아진다라든지 이런 움직임은 없었고요. 기관 투자자 42,000주 매도, 외국인 투자자가 38,000주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이제 금융 투자 5만 주 매도하면서 지금 5일 연속 매도를 했고요. 요건 이제 코스피에 대한 매도 패턴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종목에 매도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투신도 뭐 48,000주 매도했지만 뭐 비슷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이제 22,000주를 매수를 했는데요. 3일 정도 이제 물량을 바짝 이렇게 쏟아내고 하루 정도는 매도를 멈추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를 멈춘 것이 이제 그대로 멈추는 것인지 아니면 잠깐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냈던 것인지 혹은 옵션 만기까지 또 대량의 물량을 쏟아낼 것인지 뭐 그런 것들 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3일 정도 이렇게 매도를 했지만 사실 이때까지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큰 대세에 대한 영향은 주지 않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늘려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모펀드는 37,000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일단은 이 정도로 오늘 수급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좀 많이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세력은 딱히 오늘 눈에 보이지 않았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일별 차트를 보게 되면은 뭐 계속 비슷한 위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41선 근처를 이제 찍고 지금 이제 쌍바닥 형태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게 뭐 상승 하락 없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은 또 빠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하긴 했지만 이 121선과 61선은 꾸준히 좀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또 이제 21선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을 시키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쌍바닥 형태를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좀 유사한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 주가가 큰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제가 그어놓은 이 두 선만 보더라도 지금 사실 블록딜 이후 그죠 저점을 찍고부터는
꾸준히 다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패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패턴이 어렵다면 월봉을 보시게 되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큰 음봉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주가를 올리는 작업이 진행이 되었고 5월 달에 이제 한번 6월 달이네요. 6월 달에 한번 양봉, 꼬리 긴 양봉이 하나 나왔지만 그 저항을 맞고 한번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8월 달이 될지 9월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시 한번 거래를 실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근거들을 계속 무시를 하고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두산에너빌리티는 좋지 않은 주식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주식에 대해서 계속 초점을 둔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주식을 떠나서 이 기업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그런 본질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되면 이런 2차전지 종목에 이런 급등 종목을 계속 찾게 되고 그런 급등 종목이 급등하고 나서 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초전도체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급락이 나왔고요. 네, 최근에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보고 이제 공매도 잔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679만 주로 전날보다 좀 증가를 했습니다. 크게 많이 증가는 하지 않았고요. 8월 4일자, 8월 5일자, 8월 8일자, 뭐 1 공매도 거래는 계속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량은 비슷하지만 공매도 비율은 뭐 조금 들쭉날쭉합니다만 한 5% 이상, 8% 수준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꾸준히 이제 잔고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징은 잔고가 계속 늘어나면 꾸준히 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다가 또 줄어들면 꾸준히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공매도에 대한 분석 자료는 제가 며칠 전에 올렸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데이터가 쌓이고 나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네, 동일한 패턴이 또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원도 보시면 뭐 미래에셋증권, 오늘은 뭐 신한증권이 아주 공격적으로 매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외국인 투자자도 사실 큰 매도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 종목 상세부터 살펴보시면 외국인 추정 4만 주에서 또 14만 주 플러스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신한증권이 매도를 하는 날에는 외국인 증권사가 이렇게 매도로 잡히고요. 신한증권이 크게 매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또 매수로 잡히는 그런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간, 모간서울, 그리고 신한증권 이렇게 해서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유율은 12.83%로 또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이제 대충 아실 겁니다. 계속 비슷한 패턴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공매도와 이 외국인 수량, 그 다음에 주가에 대한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참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알죠. 이 과정 뒤에는 이 하락 뒤에는 다시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상승 시에 이 고점을 이제 돌파할지가 핵심 포인트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점이 이제 이 쌍바닥 부분이 될지 이전처럼 생각보다 더 많이 빠뜨려서 이렇게 16,000원까지 기어이 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올라가기 시작하면 빠르게 올라가더라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15,000원 이 부근까지 하락을 시켰다가 2만원까지 올라가는데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천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정도 주가가 되었으면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 고점을 돌파하고 나면 저도 이제 큰 수익권으로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천천히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래원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대차장고 살펴보겠습니다. 대차장고는 체결 39만 주, 상환이 7,800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결이 조금 많았고요. 1,900만 주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차장고 빠르게 이제 또 감소를 하다가
뭐 다시 늘어났다가 일단 1900만 주에서 2000만 주 수준 요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 공매도 잔고화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는 20만 주 정도로 되었고 1 공매도 비율은 7.12%입니다. 그래서 7%대를 다시 찍었고요. 계속 뭐 비슷한 비율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이하죠. 공매도를 치는 날에는 7% 이상 이렇게 공매도를 넘기지 않고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야금야금 이제 공매도를 쌓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점이 이제 특수한 그런 옵션 만기일과 겹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종목 기술적인 부분 말씀을 드렸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하반기에 어떤 것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 당연히 실적입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반기에 이미 목표 60%를 달성을 했었고요. 5조 이상의 수주를 하면서 부채 비율도 이제 129% 수준, 사실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이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네, 이 정도 수준에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순차입금이 지금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도 얼마나 이 순차입금이 감소를 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이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이 순이익이 하반기에도 계속 증가를 해서 순이익이 많이 나게 된다면 올해 말에도 이 배당 정책에 대한 소식이 한번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2023년 그런 통합보고서에는 주주 친화 정책을 위해서 배당 정책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이 수익성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분명히 머지않아 이 배당금도 우리가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과 그다음에 매출액 이런 것들을 계속 주목을 해볼 거고요. 네, 앞으로 하반기에 추가적인 수주가 예상되는 그런 건들도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이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적자 기업에서 이제 흑자 기업으로 전환되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흑자 소식이 나왔다라고 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주식은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급등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성장성에 집중을 하는데요. 그 성장성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긴 한데 좀 빠르게 이 주가에 인식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특성상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흑자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 흑자가 이제 얼마나 확대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주목해 보면 되겠다.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뭐 그린 본드라든지 3,800억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두산 밥켓을 이 일부분 지분 매각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많은 현금으로 이제 어떤 것을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일부분 이제 밝혀진 것에 의하면 풍력 투자와 그 다음에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이제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2025년에 본격적인 양산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회사 설립이 사실 이전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그런 이 물적 분할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 기업을 설립을 해서 이 일종의 이제 두산 로보틱스 정도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이었나요? 네, 그렇게 이제 자회사 설립을 하기로 했는데요. 아직까지 언제 설립이 되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립이 된다면 분명히 이제 또 뉴스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기다려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은 조금 이제 2025년 하반기라고 했을 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의 매출 인식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주까지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회사 설립 정도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협력사와 어떤 이 개발을 진행하는지 그런 것들을 주목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상풍력인데요. 이 해상풍력에는 이제 국내 최초로 8메가와트 터빈을 국제 인증을 받았고
그다음에 지멘스 감회사와 초대형 해상풍력 너셀 조립, 시공, 그다음에 OEM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지멘스 감회사의 풍력 터빈 나세를 이제 최종 조립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산과 지멘스 감회사, 그다음에 안마 해상풍력이 양해각서 체결을 했는데요. MOU 체결이죠. 전남 영광에 532메가와트 규모의 안마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사업을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멘스 감회사와 국내 해상풍력업체 안마 해상풍력과 함께 MOU 체결을 맺고 전라남도 영광군에 위치한 532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협력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MOU를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창원 공장의 지멘스 감회사의 SG14 236DD 해상풍력 터빈의 나세를 최종 조립해서 해상 프로젝트의 국산화 비중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해상 풍력은 이렇게 블레이드가 필요하고요. 돌아가는 블레이드가 필요한데 그 블레이드가 연결되어서 이 돌리는 부분 있죠. 네. 그 부분을 나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셀을 지금 지멘스 감회사 거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립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OEM과 뭐 그런 조립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이제 서비스, 그 다음에 이 OEM 서비스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532메가와트 규모의 지금 이제 모델이 SG14라는 것은 14메가와트 규모인 것 같고요. 총 38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38기에 대한 나세를 모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립을 했을 때 뭐 거기에 대한 매출액과 수익금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많은 공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장 건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부품 생산을 위해서 저렇게 이제 이 그린 본드를 통해서 미리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지금 이제 최종 환경 영향 평가를 완료를 하고 해상 교통 안전 평가를 포함한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해서 2027년에 상업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 착공을 위해서 이미 그런 발주가 일부분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대출 기관과 함께 파이낸스 프로세스 프로세스를 공식적으로 시작해서 내년 1분기에 재정적 종결을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해외 이 기업과 협력해서 OEM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관련한 수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 시기가 2024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그런 소식들이 하나둘씩 들려올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이제 532메가와트 규모는 지멘스 감회사와 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통합보고서에서 본 것은 전라남도 영광 야월 프로젝트,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역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합쳐가지고 8메가와트급 규모로 수십 기가 또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제주 한림 해상풍력까지 추가 단지를 건설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체적으로 또 8메가와트도 전부 다 깔고 그 다음에 저렇게 해외 기업들의 이 프로젝트들도 다 수행을 한다면 훨씬 많은 이 수익과 네, 그런 이 제조사로서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자로보다도 더 많은 매출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일단은 기대가 되는 시장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원자력 발전 관련 소식인데요. 우리가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소식은 당연히 이제 폴란드 원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다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이었다가 이번에 뭐 태풍도 오고 그다음에 그 러시아 쪽에 바그너 그룹이 계속 이제 폴란드 이 국경에서 또 이제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내외 정세에 따라서 좀 이제 방문 일정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뭐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원자력 관련 소식이 기대가 되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큰 이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일단 우리가 주목하는 점은 이제 1400메가와트급 이제 원전 4기 정도지만 지금 이제 2기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퐁투누프 원전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데요. 그게 이제 이 9월 달에 원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조사와 함께 이제 지분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지분 투자를 통한 이제 합작사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 그 합작사가 이제 폴란드 국영 기업과 그 다음에 이 한수원이 이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수원은 지분 49%를 이제 가져달라는 폴란드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49%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합작사를 이제 설립을 했을 때 이제 본계약 체결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본계약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사실 이제 본계약은 2024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수의계약 그죠? 일종의 사업자 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그런 지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대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중재 상황도 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송이라기보다 중재죠. 중재 관련 소식. 그 다음에 폴란드 우리나라 단독 수주를 위한 소식.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이 6기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두산 에너빌리티도 네, 거기에 대한 AP1000에 대한 최신 모델을 제작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유일하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수주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에는 체코 원전의 최종 입찰자, 그죠? 선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대충 이제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요런 이 대형 원전에 대한 정치적인 움직임이 일단은 일단락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엊그제인가요? 나왔던 소식이었고, UAE에서, 네, 지금 이제 바라카 원전 5, 6호기에 대한 건설 검토를 위한 그런 협력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은 그냥 논의가 아니고 처음부터 이제 이 원전 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정 부분 네, 계획이 되어 있던 그 건설 부지가 있는 그런 원전 건설이었고 그리고 부지 공사가 지금 일부분 되었다라는 점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이 UAE 수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행 사항으로는 지금 폴란드 원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또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UAE와 최근에 SMR 관련해서 원자력 고위급 네, 협력 논의를 또 했기 때문에 이런 SMR과 함께 대형 원전 협력이 병행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30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 지금 하반기에 대충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주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에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입니다. 11차 전력 수급 계획 기본 계획을 이제 착수를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 이제 연내에 그 실무안을 발표를 할 건데 중요한 점은 이번 11차 정기본에는 이 2기에서 4기 정도의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큽니다. 대형 원전이 될 수도 있고 소형 모듈 원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소형 모듈 원전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전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함께 울진에 대한 그 SMR 모델을 건설하기 위한 MOU 체결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내에 발표되는 그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SMR 시장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킬 파워와 함께 지금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연말에 이제 추가적인 이 원자로 계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림처럼 이 올 초에 제작을 시작하는 것을 공개를 했고요. 장면을 공개를 했고 지금 이제 미국의 아이다호주에 건설이 되는 그 SMR에 대해서 초도기를 이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 건설에 대해서 지금 완벽하게 미국의 이 허가를 받은 건 아니지만
거의 이제 허가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정부의 그런 많은 SMR 건설 비용 지원이 있기 때문에 뉴스킬 파워가 이렇게 네, 계속 공격적인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루마니아, 폴란드, 뭐 체코 이런 수주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로 네, 이 주기기 제작이 요청이 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뉴스케일 파워 이외에도 엑스 에너지가 이번에 워싱턴주에 또 이제 XE100이라는 모델을 짓기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SMR 관련해서 매년 이 연평균 수주가 1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 1조 원이 예상되는 시점이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2024년, 2025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26년, 27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만큼 SMR 파운드리 기업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는 그런 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MR 시장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최근에 뜸한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소식입니다. 네옴시티가 이제 하반기에 좀 많은 이 수주권들이 발표가 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네옴시티와 직접 관련된 그런 이제 건설공사는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뭐 이제 해상풍력, 뭐 육상풍력 이런 것들을 이제 참여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이제 사우디와 평소에 이 협력을 하던 이 해수 담수화 플랜트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주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주단조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이제 24년에 완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단조 플랜트에서 이제 어떻게 얼마나 많은 또 이제 단조품들을 생산할지 그런 것들도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에서 이제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로 정기적으로 발주를 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네옴시티를 위해서는 분명히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5월에 환경부 장관이 이제 사우디 투자부에 칼리드 알팔리 장관과 이제 만찬을 가지면서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나라의 6개 기업이 동행해서 해수 담수화, 뭐 하수 처리, 그 다음에 녹색 도시 건설 등 네옴시티 프로젝트 참여 방안을 논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도록 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스터빈 시장이고요. 네, 분당 열 병합 발전소가 지금 이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령 열 복합 발전소가 수주가 되었는데 이제는 분당 열 병합 발전소가 지금 이제 하반기에 추가 수주권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 가스터빈으로만 이제 6천억 가까이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용인 첨단 산업단지 옆에 LNG 발전소가 건설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가스터빈도 두산 에너빌리티 것이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터빈에 대한 국산화를 국가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는 것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추가적인 수주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원전 관련해서 국내 원전 관련해서 제가 빠뜨린 것이 있는데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이 주설비 공사에 대한 수주전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다음에 보조기기는 여러 업체들이 이제 수주를 했는데 이제는 주 건설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이 총 3개고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을 대표로 해서 이렇게 3곳이 진행되었고 현대건설은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 ENC, 삼성물산은 GS건설, DL ENC, 대우건설은 에스코플랜트, 금호건설입니다. 아무래도 삼성물산 관련해서는 GS건설이 조금 최근에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역량 관련해서는 좀 이제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좀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대우건설도 만만치 않습니다. 에코플랜트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현대건설 혹은 대우건설 쪽에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소식들을 집약을 해서 빠르게 좀 전달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반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많은 소식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많은 소식이 있기에
이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날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내가 많이 기다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많이 기다린 이 끝에 분명히 상승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견뎌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반기를 좀 잘 넘기고 2024년부터는 좀 이제 본격적인 이 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이번 주 옵션 만기까지는 좀 조용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